정리한 다음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메인 매출점표 프린트를 먼저 드렸는데 거기에 그 제목이 있어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11번 과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었는데 이건 그 우리가 프로그램 쓰는 게 K랩인데 그 교육용 프로그램이에요. 공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내장된 유형이에요. 유형. 그래서 그 유형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매출 쪽이랑 매입 쪽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매출 쪽이랑 매입 아래로 쓰면서 비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시작이 11번 과세라고 써 있는데 11번 과세는 매출 쪽인데요. 일단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증빙을 주면서 부가세를 내느냐 그거에 따른 유형이 되거든요. 그럼 11번 과세는 세금계산서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세금계산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좀 위에다 적어도 되는데 이게 매입 쪽이랑 또 대응되는 게 있거든요. 매입 쪽은 51번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세금계산서로 묶여 있어요.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매출 쪽은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는 건데 그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그리고 매입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거든요. 매입 쪽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51번의 과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번 과세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내는 건데 그냥 그 중에 세금계산서를 준 거다 이런 느낌이고, 매입 쪽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대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매출과 매입 라인이 있는데 이게 정반대겠잖아요. 근데 난이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조업 법인이거든요. 잘 안 나와가지고 약간 보드마카 좀 갖고 올게요. 우리가 제조업 법인인데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그 업종은 어떤 물건을 파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제조해서 파는 업종이에요.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 자체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에 부가세를 걷어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업종 자체가.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면 어제 했었죠. 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있었는데 법인은 일반과세자밖에 안 되잖아요. 법인으로 일반과세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제조업 법인. 그리고 제조업이니까 주로 판매하는 물건이 제품 매출이겠죠. 그래서 쓰는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 주로 나오죠.
근데 이 시험의 컨셉은 제조업을 메인으로 하는데 그 도소매업을 겸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 상품도 가끔 매출할 수도 있어요.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거의 나올 거고 일반 과세자니까 보통은 세금 계산서를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맷이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 법인이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주로 제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줄 거란 걸 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쪽은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줄 거고 제품을 팔 거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매입 쪽으로 가면은 주로 원재료를 사긴 하는데 원재료만 사진 않잖아요. 뭐 직원들 회식도 시켜줄 거고 뭐 기타 등등 자동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할 테니까 매입 쪽은 원재료 이외의 주제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팔 때는 내가 파는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붙었다 이렇게 되는데 살 때는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연쇄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돼요. 범위가 갑자기 확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쪽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붙여서 대응을 시켜볼게요. 매출이 일단 쉽습니다. 그럼 11번은 어차피 부가세는 걷어서 내는데 세금 계산서를 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아무것도 안 준 경우예요. 증빙을 아무것도 안 준 경우. 그래도 부가세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제가 검은색으로 쓰는 거는 양쪽에 이름이 똑같은 거를 검은색으로 쓸 거고 이제 이름이 다른 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이 건별이에요. 건별. 14번 건별. 건별은 한 건당 이란 소리죠. 한 건당 건별로. 그럼 얘는 그 증빙을 안 줬을 때예요. 아무 증빙도 주지 않았지만 내가 과세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걷어서 낼 의무는 있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에요. 14번 건별은. 그럼 얘는 짝이 없단 소리예요. 파란색으로 적었는데 그럼 얘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54번 불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둘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둘이 다른데 얘 둘은 그 원래 대응인데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둘이 각각 별개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 둘은 생판 남이거든요. 근데 둘 다 짝이 없어서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또 이 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11번, 51번 딱 이렇게 하면 좋았잖아요.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불공이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전산회계 연구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불공.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1번이랑 54번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얘 둘이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11번, 51번은 매입 매출의 반대편인데 이제 매입 쪽에선 또 둘이 대응이 되거든요.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건지 구조를 좀 보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가 A라는 일반 과세자일 때 일반 과세자인데 국내에 팔아서 10%일 때요.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내가 어떤 증빙을 주든 말든 100원을 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800원짜리를 880원을 샀을 때 이거 돌려받을 권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면 얘는 좀 복잡해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일반 과세자한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1단계가 생기죠. 얘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얘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업종 중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걸어놓은 거지. 넌 세금 계산서 주지 마라.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종한테는 세금 계산서를 못 받겠죠. 근데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항공 있죠, 항공 여객 서비스라고 하는 손님 태우는 업종 있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KTX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KTX 표를 끊으면서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하면 안 주겠죠. 저희는 발행 못 해요. 그 대신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카드 전표가 효력이 있을 거냐? 효력이 없어요. 그 어제 배웠던 4,800 미만 간이과세자랑 똑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아니어야 돼 또.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아니어야 돼요. 발급 불가 업종이면은 안 되겠죠. 효력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2번은 그 4,800 미만 간이과세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진 않지만 이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신용카드 매출령표 현금 영수증은 효력이 없잖아요. 얘네한테 받은 것도 똑같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얘네한테도 세금 계산서 못 받잖아요. 얘한테도 못 받고. 그러니까 둘이 거의 비슷해요. 자, 이 두 개를 뚫었다고 칩시다.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3번이 매입세액. 여기서 800원이 매입액이고 80원이 매입세액이거든요. 우리는 이 매입세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100원을 내고 80원을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었죠. 그냥 80원을 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덜 내는 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거든요. 빼준다, 덜 낸다. 그럼 어차피 돌려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안 빼주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정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들이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어야 돼 또. 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엔드 조건. 세 개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 쪽이랑 매입 쪽이랑 국세청의 스탠스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매출은 그냥 갖고 와 하면 되고 매입은 너 이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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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빼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황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사실 3번만 알면 되는데 이때 51번 과세, 54번 불공 있죠? 둘 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51번 과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닌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건 안 빼줘 하는 항목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빼준다는 소리지. 그럼 불공은 불공제거든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불공은 이름이 불공제인 거고 51번 과세는 공제인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로 갈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공부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54번 불공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불공제 사유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얘가 제일 중요해요. 불공제, 공제. 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써먹을 내용이니까. 시험에서는 3번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3개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매출 매입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매입 쪽만 빼서 또 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매입 쪽만 떼서 보겠습니다. 매입. 이제 매입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물건을 샀을 때. 그러면 안 냈으면 돌려받을 게 없잖아요. 냈으면 돌려받냐 못 받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왜 샀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부가가치세를 냈니 안 냈니, 돌려받니 못 돌려받니, 걔는 부가가치세법 쪽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맨날 했던 게 왜 샀냐 이거였잖아요. 그건 계정 과목이었지. 그 둘은 별개예요. 근데 그걸 혼동을 하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은 그냥 두 단계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실제로 1단계는 뭐냐,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예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없다, 없으면 면세죠. 면세 물건을 사면, 예를 들어 쌀을 내가 뭐 5만 원에 샀다 하면 그 5만 원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쌀값이 5만 원이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 면세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안 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돌려받을 일이 없죠. 안 냈으니까. 그럼 면세 물건을 샀다 그럼 끝이에요. 부가세 안 냈으니까. 근데 과세 물건을 산 거야. 부가세를 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번엔 5만 원짜리 물건을 5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겠지. 5천 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럼 이 낸 걸 못 돌려받는 상황이 불공제. 못 돌려받는 거. 네, 불공제. 그러면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54번 불공은 유형이고,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못 돌려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불공제가 더 넓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공제가 되냐? 아까 제가 매입 3단계 써드렸죠.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못한 불공제인 거예요. 엄청 까다롭지. 한 개라도 틀려버리면 바로 불공제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부가세를 내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럼 3개를 다 통과했어. 그럼 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가세를 냈는데도 못 돌려받는 거, 내서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가 헷갈리냐면, 그 예를 들면 불공제 사유 중에 제일 쉬운 게 접대가 있거든요. 접대. 그럼 뭐 술 사주고 이런 거. 내가 뭐 술 회식을 시켜줬다. 그랬죠. 회식을 시켜줬다 하면 부가세를 내요. 불공제 사유잖아요. 불공제.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접대 중에 화환 같은 거 보는 경우 있죠. 개업했거나 결혼했을 때 화환은 면세거든요. 근데 면세 물건으로 접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접대는 불공제 사유라고 그랬죠. 근데 면세는 불공제에 해당할 수가 없죠. 아예 길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단계가 이거라 했잖아요. 그 다음 2단계. 그럼 방금 제가 화환을 접대했다. 그럼 화환을 왜 줬냐? 접대 목적이요. 이렇게 되죠. 그럼 계정 과목이 접대이잖아요. 그걸로 별개인 거예요, 그냥. 그럼 화환 접대는 면세죠? 면세 끝.
접대비 끝. 결과적으로 만난 거예요. 면세 접대비가.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가 붙은 걸 접대했다면 접대비는 정해진 거죠. 왜 그걸 사줬냐? 접대비다. 그럼 어떻게 됐냐? 부가세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라인이 아예 다르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환 접대하는 거 많이 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접대는 불공제야 이러고 외우다가 그럼 접대는 불공제니까 불공 이러고 있어. 완벽한 오답이죠. 부가세를 안 냈는데 어떻게 불공이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부가세를 안 냈으면 끝. 냈으면 못 돌려받는지 돌려받는지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왜 썼는지 적는다. 이 두 개는 별개.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개정 과목을 고르고 목적을 나타내죠. Y죠 Y. Y이 아니라 왜 그걸 했느냐. 매입 쪽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되는데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 매출 쪽을 쭉 볼 거예요. 네, 그러면 14, 54는 아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14번은 물건을 팔았는데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준 거. 근데 54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에 걸린 거. 그러니까 둘은 아예 남남이죠. 그냥 자리가 한 칸씩 비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또 물건을 팔았어요.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준 거예요. 카드 점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17번 카과. 17번 카과. 카과는 카드 과세입니다. 과세 물건을 카드 점표를 주고 팔았다. 과세 물건을 카드 점표를 주고 팔았다. 카과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과세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내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카드 점표를 줬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러면 카드 점표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카드 점표를 받으면 57 카고 그대로 그냥 이름이 똑같아요. 검은색으로 적었죠 애초에. 근데 요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카드 점표를 주면 우리 법인이니까 원래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죠. 내가 주는 카드 점표는 상대방한테는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거 생각해보세요. 카드 점표는 면세사업자도 나한테 줄 수 있고 4,800 미만의 간이과세자도 나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과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카드 점표를 줬고 과세 물건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 때는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22번 현과. 현과는 현금 영수증 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현과 하니까 나중에 현금 과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인 매출 점표 유형은 증빙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빙이 유형을 결정한다. 증빙이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현과 써있으면 현금 과세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현금은 결제수단이지 증빙이 아니잖아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고 그럼 얘는 현금 영수증 과세구나 이렇게 봐요. 결제수단은 안 중요해요. 증빙이 중요한 거예요. 증빙이. 그래서 카드 점표 과세, 현금 영수증 과세 이렇게 가는 거지.
반대편도 현과고요. 번호가 62번인 거. 61번이네요. 일단 4개를 정리해봤는데, 일단 파는 쪽부터 보면, 파는 쪽으로 보면 우리가 과세 물건을 판다는 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증빙,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카드 적표,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네 번째 아무것도 안 주기.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제 없어. 그 밖에는. 그래서 매출 쪽에서 10% 거래는 4개로 끝이 나요. 얘네들은 10%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부가세를 걷어서 내야 되는 항목들인 거죠. 자, 10%는 끝났고요. 이제 0%가 있는데 0%는 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랑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0%는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0%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수출을 할 때 수입국한테 과세를 맡겨야 되니까 나는 안 할게.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동적으로 0%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관련이 있다. 0%는. 네, 수출 수입을 한 번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구조를 이해를 잘 못하면, 근데 뭐 무슨 공부도 다 그런데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보통 까먹죠. 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수출 수입 관계.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왜 수입국이 과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진짜 수출 수입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수출국에는 A랑 B가 있어요. A 회사, B 회사. 그리고 얘네가 수출을 할 거예요. 수출국, 수입국.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 넘기고 이제 B가 수입국에다 물건을 넘길 건데, 그럼 어떤 수입국의 회사한테 물건을 넘기는데, 그 직구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구하면 세관 들렸다 보죠. 그러니까 수입이 되면 세관을 거쳐서 옵니다. 세관. 그리고 C한테 갑니다. 요런 흐름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B가 C한테 수출했다예요. 요약하면 B가 C한테 수출을 하였다. 그럼 A, B, C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제일 쉬운 건 B. 얘가 수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수출, 수출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짜 해외에다 물건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수입국한테 물건을 던지는데 어차피 우린 쇼부를 받죠. 너네가 과세를 해라. 그럼 난 0%로 보낸다. 그래서 세율은 0%가 정해진 거고요. 이때 쓰는 유형이 16번 수출입니다. 이제 쓸 건데 밑에다가 16번의 수출이라고 있어요. 직수출하는 사람이 쓰는 유형이고요. 그러면 제가 증빙이 유형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수출업자는 C한테 어떤 증빙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팔잖아요. 증빙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서 안 보냅니다. 너 어차피 우리나라 거 필요 없지? 안 보낼게 하고 안 줘요. 그러니까 수출은 증빙이 없어요. 그럼 이 유형을 어떻게 찾냐? 수출했다는 말로 찾는 거예요. 그냥 직수출하였다. 또는 간접적으로
선적했다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선적은 배에다 물건을 쌓았다. 그럼 그게 수출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럼 B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수출했다 하면 아 수출이구나, 증빙 없구나, 0%구나 쉽죠. 근데 문제는 A예요. A는 B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애예요. 즉 B는 A가 없으면 수출을 못해. 그러니까 A가 엄청 중요한 애인 거죠. 근데 A가 수출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수출은 아니야. 근데 얘가 없으면 수출을 못해. 그러니까 국가가 보기에 아 얘 거의 수출인데 좀 이런 느낌. 그럼 얘는 간접 수출인 거야. 뭐 수출 지원 정도? 그럼 얘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0% 해줄게. 0%. 둘 다 0%입니다. 그러면 왜 0%를 해주는지는 뭐 납득이 가죠. 그래 뭐 왜 해주는지는 알겠다. 근데 B는 증빙 발급 안 하죠. 근데 A도 안 해도 될까? 둘이 같은 나라인데 너네 둘 다 우리나라잖아. 근데 너는 안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둘 다. 그럼 너는 세금 계산서 줘라. 근데 0%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줘라.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앞에 영세율이 붙어요. 계산서랑은 다르죠. 계산서는 세금이 면제된 거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세금이 0인 거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유형이 뭐냐면 12번 영세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영세고 수출했으면 수출이니까. 일단 요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 A는 12번 영세 유형이에요. G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니까. 그럼 B는 받죠. 그럼 얘는 52번 영세거든요. 매입 영세. 그리고 수출할 땐 신용권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 쪽은 별로 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입국 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때 B가 C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때 B가 C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C가 B한테 전화해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B는 입금하라 그러겠지. 1,000원 입금하세요 해서 입금했어요. 입금 확인하고 물건 보내죠. 1,000원에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C한테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지만 1,100원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0%니까 1,000원을 보낼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물건을 C를 보고 던진 거죠. 근데 물건은 C로 도착하지 않아요. 세관이 잡으니까. 세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도 뭐 부가가치세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이름은 다 다릅니다. 세율도 다르고. 근데 뭐 다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이제 반대로 또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출국도 우리나라고 수입국도 우리나라로 간주해 볼게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세관이에요. 인천 세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수입국이니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해서 1,000원에 대한 100원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관장이 그걸 대신해 주거든요. 왜냐면 세관이 제일 먼저 만나니까 물건을. 그러면 이게 물건 주인이 C죠. 그럼 C한테 연락을 해. 너 관세 내라. 관세. 세관에서 건너세요. 관세를 내세요. 부가세를 내세요. 실제로 직구하면 세관한테 카톡 오죠. 관부세를 내라. 안 내면 택배 안 보내준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때 관세는 우리 그 관할이 아니에요. 지금 부가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관장이 C한테 부가세를 얼마를 요구할까요? 100원 요구하겠죠. 그럼 C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C가 국내에서 물건을 샀을 때 1,000원짜리 사면 어차피 1,100원에 사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면 어차피 100원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세관이 C한테 100원 내놔라 하는 거죠. 그럼 뭐 C는 100원 정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국내에서 사도 1,100원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적격증빙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죠. 부가세를 돌려받는 기능이랑 비용 처리. 그럼 수입을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분명히 1,000원을 썼잖아요. 1,000원을 썼는데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수입하는 물건을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C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된 거야. 세관이 나한테 100원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딜을 하는 거지. 100원을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를 달라. 대신 1,000원, 100원 써 있는 거 달라고. 100원을 내지만 나도 1,000원을 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B한테 물건을 샀는데 B가 증빙을 안 줬다. 그래서 나 비용 처리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네가 100원을 거둘 거면 1,000원, 100원 써진 거 주라고. 그러니까 이 세관이 왜 있냐면 B 대신에 증빙을 주려고. 그래야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수입한 물건을 아무도 안 쓰겠지. 우리나라 자원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한 물건도 국내에서 산 것처럼 전환을 시켜주는 애가 세관장인 거예요. 그러면 세관장이 100원을 거두면서 그래 수입 세금 계산서 줄게. B인 것처럼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세관장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줍니다. 그럼 C는 받겠죠 그걸. 그럼 세관장은 10%를 부과를 하고 수입 세금 계산서를 줘요. 네, 그러면 C는 유형이 뭐냐? 우리가 세관 일리는 없고 C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때 55번 수입을 써요. 수출에 반대예요. 55번 수입. 그럼 당연히 55번 수입은 10%죠? 얘가 10%니까 10%일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수출과 수입이 아예 다르다. 수출은 0%, 수입은 10%. 수출은 증빙 없음, 수입은 수입 세금 계산서 맞죠. 그리고 거래처도 B 입장에서 거래처는 C거든요. 왜냐면 C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던졌으니까요. 그럼 B는 자기 거래처를 C라 그래요. 근데 C는 거래처가 누구냐 하면 세관장이에요. 왜냐면 거래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거래처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한 곳이긴 한데 포인트가 증빙이에요. 증빙을 누구한테 줬냐 누구한테 받았냐가 그게 곧 거래처란 소리예요. 그러면 C는 B랑 거래를 한 건 맞거든요. 근데 B는 증빙 안 주잖아요. 세관장이 줬잖아요. 그럼 C 입장에선 세관장이 거래처인 거예요. B 역할을 세관장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는 좀 무역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되고 좀 부가적으로 좀 추가로 내용을 하면 이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몰라도 돼요. 그냥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럼 B랑 C랑 거래를 할 때 B는 C한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입금을 했다고 했지만 외상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엄청 클 수도 있지. 그러면 B는 C한테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갖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국가가 다르니까 더 위험해요. 그럼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생각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C 다시라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 그럼 이때 이 C 다시 은행이 이 C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C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 정도 보증을 받아야 수출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얘가 B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 원신용장이라고 마스터 LC가 있는데 이 관련된 용어가 나오긴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LC는 Letter of Credit에서 신용장이라는 소리예요. 나 믿어 이거예요. C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B는 그래 은행은 믿을 수 있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돈은 받겠지 나중에. 이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B는 이제 좀 든든해졌어요.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 근데 또 A랑 B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B가 대기업일 거 아니에요. A가 중소기업이고. 그럼 A도 걱정이 돼. B한테 납품을 하면서 쟤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 또 여기 우리나라에도 B-은행이 있어. 그럼 얘가 또 보증을 해줘. B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요거는 그 우리나라 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내국 신용장이라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거 조그만한 걸 로컬 LC라고 하거든요. 이 용어가 나와요. 로컬 LC가. 그러니까 이게 원신용장에서 파생된 개념이란 소리지. 네, 대충 이렇게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B가 A한테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나 돈 안 갚으면 얘가 갚아준다 했어. 나 믿고 물건 줘. 그래서 A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줬다 그래. 그러니까 같이 나와 맨날. 그냥 참고하면 된다. 아, 물론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내국 신용장이 나오기도 하고 구매 확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뭐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얘 둘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영세인 거니까. 근데 일단 수출 수입은 이 정도 구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알면 솔직히 무역학과 학생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많이 봤는데 무역학과 학생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던데 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수출 수입은 좀 여기서 더 자세히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